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석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고2 비상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대단히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여러 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보는 태도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 생각은 좀 이렇게 쭉 누르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이나 내 선입견이나 내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읽어내는 훈련, 그걸 하는 게 고등 국어의 목적이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이나 자습서의 어떤 해설이나 이런 걸 보기 전에 먼저 읽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최대한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작업을 하는 거, 그게 독해 훈련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독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일반적인 그 전반적인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이제 작품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석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 작품 제목에서 항상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작품 제목 안에 인물의 이름이 나왔어. 그럼 그 인물은 뭔 거예요? 주인공이겠다라는 거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맞추어서 독해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거 제목을 통해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일까? 어떻게 말했을까?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래는요,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입니다. 농촌 소설인데요. 언제냐면 1990년대예요. 1990년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죠. IMF가 터졌잖아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농촌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당시를 읽어내는 그런 텍스트로 이 작품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촌 소설이니까 당연히 시골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향토적이 될 거예요. 향토적 유의어 뭐 있어요, 여러분? 토속적 이런 것도 유의어죠.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이라 그랬어? 시골의 풍경을, 시골의 모습이나 시골스러운 소재를 작품 속에 등장시킬 때, 또 시골 지역 방언이죠. 사투리를 본문 안으로 가지고 올 때 우리가 그 본문의 성격을 향토적 혹은 토속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입니다. 해학적이라는 거, 풍자적이라는 거, 여러분 풍자적이라는 거 골개적이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풍자적이다, 골개적이다 그러면 웃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 비판이나 조롱이 들어가는 거고, 해학적이다 그러면 그냥 재밌어서 웃는 거죠. 건강한 웃음이야, 우리가. 보면 재밌어. 그래서 웃는 거를 해학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혹은 골개적이다라는 건 모두 다 무슨 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코미디, 희극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극미 안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미적인 어떤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해학미와 골개미 혹은 풍자미인데 이 두 가지가 이 작품에서 대단히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점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계시죠?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자, 작품이 있어요. 작품 세계 속에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대단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다 아니다. 3인칭 서술자는 작품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거야. 작품 밖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3인칭 시점이라고 이야기해. 전지 작가 시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지,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죠.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서술자는 작가랑 동일인이다? 아니다 라는 게 이 네모 박스예요.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가 의미하는 건 이 서술자라는 존재가
작가와 동일한 실제 인물이 아니고 허구적 존재다. 우리가 그래서 서술자를 여러분 개념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 대신 허구 세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네모박스의 경계는 실제 세계와 허구 세계를 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그림이죠. 요 시점에 의해서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 얘기하겠습니다. 관용과 도량을 가진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행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업적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말이죠. 행동과 업적. 그게 1차적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안에. 주인공 황만근이 그런데 어떤 인물이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대단히 플러스의 인물이다. 관용과 도량을 갖췄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다. 관용.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이야. 도량? 아주 넓고 깊은 마음이야. 그러면서 좀 사실은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었다?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이 넓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 황만근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반대쪽에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황만근과 같은 동네에 살아갔던 마을 사람들은요,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에서도 어떤 특징?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게 또 한 축에 있겠다라는 게 주제가 됩니다. 자, 주제가 두 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축에서는 황만근이라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을 하고 그 반대쪽에서 이 황만근과 아주 대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속이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심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의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건 요거 하나만 짚고 이제 본문 들어가요. 이 작품은요,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석재라는 분이요, 우리 소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특징들을 많이 자기 현대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했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특징. 자, 여러분, 선생님이 펜을 좀 색깔을 바꿔봅시다. 자, 여기 요거 전통의 계승 첫 번째, 전통 계승의 첫 번째다라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우리 소설에 해양미와 풍자미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소설류가 있었어요. 고전 소설 중에 뭐였냐면 판소리계 소설들이 그랬어요.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민의 문화였단 말이야. 평민의 문화였고 우리의 평민 문화 안에 있는 주된 미의식이 뭐였냐? 주된 미의식이 희극미였다. 그리고 그 희극미 안에 뭐가 있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재밌어. 그냥 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 바보 같은 존재? 왜 우리 코미디를 보면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막 맹구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좀 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가 막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해양미란 말이죠. 그런 해양미도 대단히 잘 드러나는 게 평민의 문화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나보다 좀 우월한 존재야. 기득권, 예를 들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이런 존재들은 대놓고 깔 수 없잖아, 평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웃음 속에 블랙 유머라고 얘기하죠. 웃음 속에 묘하게 이제 조롱하면서 비꼬는 어투 이런 걸 통해서 기득권이 갖고 있는 권위를 이렇게 땅으로 떨어뜨렸단 말이지. 그게 골개미야. 그래서 이런 해양미와 골개미가 평민 문화의 아주 주된 미의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소설에서 드러난 게 판소리계 소설이었고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도 이런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해양미와 골개미가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통해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미는 여러분 누구한테서 드러나겠어요? 긍정적인 인물인 황만근은 굉장히 해양미를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에 반해 이기적인 속성을 보이는 마을 사람들은
골개미를 드러내는 그런 주체들로서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고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전통 계승이고요. 두 번째 전통 계승은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전통을 계승했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전이 갖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전이라는 건 여러분, 전이라는 건 전기문이라는 얘기야. 전기문이라는 건요,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라는 뜻이고요. 일대기 뭐야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일대기라고 그래. 역사적인 인물 막 충신이라든지 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단 말이야. 굉장히 큰 국가의 업적을 남기고 죽었어. 그러면 국가에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인물들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좀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쵸? 사료,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체제가 정비된 뒤부터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의 일대기를 남기는 작업들이 있었고 우린 그걸 묶어서 뭐라 그러냐? 전이다. 전기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전기문은 3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3단의 구성. 자, 첫 번째가 가계를 소개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족보를 소개하는 거죠. 족보 소개. 어떤 개인이 있었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우월한 모습 또는 악인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타산지석의 경계로 삼는 거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인물은 어떤 개인적인 혼자만의 어떤 특징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거나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그 부모 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문 속에서 그 가문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 먼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를 소개를 먼저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이 나와요. 인물의 행적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사료잖아. 역사의 자료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했던 관리가 마무리해서 평가를 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성을 빌려와서 현대적으로 변형을 해서 이 소설을 창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전통을 계승한 성석재의 이 소설 어떤 점에서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드디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목이 이거예요. 본문 상세 점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비상교과서에 없어요, 여러분. 비상교과서에서는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선생님이 일부러 붙여놨어요.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 누구든 집을 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황만근만은 뭐 다른 사람들은 집을 비우든 말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은 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됐대요.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는 않았어.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하고 그런 존재였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황만근은 바보야.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뭐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고 뭐 그렇게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이런 존재는 아니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렇지만 웬일인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황만근이 사라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황만근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어의 전해와 신대일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황만근에게 동네 사람들은 바보로 생각이 되고 있었어. 그런데 누구 빼고? 네, 민씨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가 가리키는 건 뭐야? 바보죠, 바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씨는요, 외제인인 거지? 외제인이고 이방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민씨는 가장 이 마을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은 황만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던 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핵심 사건 여러분.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다라는 게 나왔고요. 민 씨는 이 사건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황만근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제인이었다라는 소개까지 나왔습니다. 자, 비상본문 시작이 됩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사라졌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작품 제목인데 그 사람이 사라진 걸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자가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왜 사라졌지? 그리고 그걸 추적해가는 구성 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발단인데 이 발단 부분이 도대체 황만근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지를 추적하는 마치 탐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라진 이유를 추적해가는 형식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독자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의 사람들이 모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을회관 앞인데 등나무 덩굴도 누가 만들었어? 황만근이 심어서 등나무 덩굴이 이렇게 우거졌어. 평상도 누가 만들었어? 황만근이 만들었어. 왜 황만근이 마을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지 느낌이 팍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가십니다.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요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더라? 투덜투덜 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투덜투덜.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투덜거리는데 언어 유희가 쓰였습니다. 망그인지 방근인지. 자, 이름이 뭐야? 황망근이야. 뭐랑 발음이 유사해요, 여러분? 방근이랑 이름이 유사해. 예. 방근은 여러분 반편, 모자란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음이 유사한 지점, 음운이 유사한 지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언어 유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황만근을 벌써 이렇게 딱 까는 말, 방근이, 그 방근, 그 모자라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장이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장의 반응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대사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황만근이 사라졌는데 그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소에 먹이를 줘야 돼. 근데 그거 주지 못하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 내가 소 먹이를 줘야 되는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 소 먹이 주는 거 더 걱정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이장이 먼저 탁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황재석 씨가 그래도 질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만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여러분 지역방언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소설의 성격에 뭐가 있었어요? 향토적 토속적이다라는 성격이 있었던 거 이해되셨죠? 아니 사람이 없어졌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누구다? 황재석 씨다. 평상시에 아니요, 얘는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마이라, 이러면서 평상시와 좀 달라, 이상해. 그래서 좀 걱정하는 인물이 누구였다? 황재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황동수가 그 말을 또 받아. 아이지요 어르신, 걔가 군대 갔다 했을 때 여운제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와신다. 그러면서 옛날에 하루 안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땐 톡이랑 싸우느라 안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황동수의 반응이 있었어. 황동수는 좀 대수롭지 않다. 뭐 그냥 그때도 하루 안 들어온 적이 있는데 별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총 3명의 대사를 본 거야. 황만근의 그 실종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3명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 3명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정리해 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장은 걔 사라진 게 나 소 먹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이기적인 반응. 황재석 씨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도 평상시랑 다르니까 좀 걱정이 돼 라는 반응 보였고, 황동수는 에이 별일 있겠어, 걔 하루 전에도 안 들어왔었는데,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반응.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민씨. 민씨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침밥 먹기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밤새 아버지가 돌아오지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정보가 나왔죠. 외지인이었다고. 들어온 지 뭐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외지인인데 황만근의 아들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민 씨였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황만근이랑 민 씨가 좀 친했었다라는 정보도 되겠지. 어쨌거나 자, 아들이 그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 민 씨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왜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는데 좀 이상해 라는 느낌을 받은 거지. 그래서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걸기대회 중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어제 걸기대회가 있고 황만근 씨가 거기 가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가셨나요? 같이 가신 분 누구시죠? 그 걸기대회에서 누가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 민 씨.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뒤로 보십니다.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야? 다 황씨들이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청이죠. 옛날에는 마을이 여러분 한 집이 들어가는 거야. 한 집이 어떤 마을을 만드는 거죠. 어떤 황씨가 들어갔어. 황씨가 또 이렇게 자식들을 낳아. 그 자식들이 분가하고 또 분가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냥 다 친척지간들이 모여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을을 집성촌, 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 농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옛날 농촌 공동체의 특징이었죠. 여기는 황씨 마을인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 대다수가 다 황씨인 거고 거기에 민 씨가 들어온 거지. 외지인으로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공간적 배경의 속성 확인하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이 긴데 선생님이 좀 끊기가 애매해서 본문을 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컴퓨터로 보면 그래도 본문이 잘 보일 텐데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본문 끊기가 좀 애매해서 선생님 끊었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이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좀 유의해서 보면서 교과서를 펼쳐놓거나 자습서를 펼쳐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이장이 하는 말이야. 이장이. 뭐 사람 몇 명 되지 않았어. 거기에. 그런데 방귀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한게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또 이죽거리고 빈정거리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는 거야. 또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였대. 사실은 망근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황망근의 별명이 방근인 거야. 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방근이란 별명을 가지고 와서 돼지고기 방근이라는 동음 이어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이장이 야, 못 봤어. 걔는 방금 돼지고기 방금만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민씨가 살짝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물어봐. 이장님이 내일 걸기도회 한다고 그제 밤에 말씀하셨을 때 황만그 씨한테 따로 뭐라고 하셨죠. 모임이 끝난 뒤에. 이렇게 이장을 걸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장이 기분 나빠졌어? 흘기듯 노려봤어. 그래, 황만근 내가 따로 봤어. 뭐가 잘못됐어? 민씨도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습니다. 아니,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는데 왜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 꼭 가야 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하셨잖아요. 따로 반드시 오라고. 왜 꼭 그랬어야 됐나요? 라고 따지듯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장이 또 받았어.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는 빚이잖아. 빚을 탕감, 없애달라는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가 있어. 그래서 꼭 참석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본 거야. 민씨도 받았지? 아니 잘못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갔다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돌아오고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이장 내가 아나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굉장히 낮추는 거지. 황만근을 굉장히 깔아내리는 거지. 너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경운길을 타고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경운길을 타고 갔다. 백리길을 라는 정보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핑퐁 핑퐁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민 씨랑 이장이 말을 주고 받고 있는데 여기 안에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7번부터 지금 정리한 거 읽습니다. 대수롭지 않다. 이거 뭐 안 온 거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뭐 퍼질러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장, 빈정거리고 있는 이장한테 민 씨가 의심하는 말을 했죠. 실종되기 전날 밤에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냈다.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8번 여러분 두 사람의 갈등이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막 증폭돼 가잖아요. 그때 비언어적이고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그 갈등이 표출이 됐어. 여러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외적 표현이다 라고도 하죠. 언어 외적 표현 별표 좀 하고 가실까요? 언어 외적 표현이라는 건 표정이라든지 또는 이 손짓, 몸짓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우리가 비언어적 혹은 언어 외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반쪽짜리 언어다. 반쪽 언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조, 말투 이런 게 반언어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갈등이 대사뿐만 아니라 반언어나 비언어를 통해서도 표현이 돼. 그게 미음과 비읍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미음, 흘기듯 노려봤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뭔 거야?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죠? 민 씨가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대잖아. 그럼 이거는 반언어적 표현인 거야. 어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장은 흘기듯 노려봄으로써 불쾌감을 드러내고 민 씨는 따지는 어조가 되어서 불만을 드러내고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97년 당시 농촌 상황을 추측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라. 9번도 발표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발 이걸 좀 줄여달라라는 전국적인 뭔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10번 정리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감지했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냐면 황만근 씨가 백리라는 정말 먼 길을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갔고 그날 비가 왔고 가는 길이 국도라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었다라는 게 쭉 정보가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세요. 자, 고장난 경운기 타고 갔다라는 정보 여기 나왔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이장이 고장이 뭐 고장이냐? 망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냐? 남들이 못 몬다 뿐이지. 그러니까 남들은 못 모는 경운기가 고장난 경운기. 민 씨가 보기에. 그런데 이장은 남들이 못 몰 뿐이지 황망근은 잘 몰아. 그게 뭐 고장이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사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솔선수범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걸기 대회를 하는데 모두 다 뭘 타고 가기로 했다? 농민들이니까 농민 걸기 대회니까 경운기를 타고 가기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구나. 그런데 이장은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누구는 지켰다? 황만근은 지켰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 말을 받아서 이장 나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여가지고 트럭 타고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군청에 막상 갔는데 비가 왔어 그날. 그래서 온 사람 몇 없었고 소리 몇 번 지르고 그냥 왔다. 군청까지 경운기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너무 멀었어. 국도에 차들이 엄청 쌩쌩 달렸는데 다른 동네에서도
자가용으로 타고 갔어. 뭐 그러니까 여러분 방침 자체는 경운기를 타고 가기로 했었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 타고 갔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 황만근 같은 분이 어떻게 했다. 경운기를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못 몰 정도로 고장이 나는 경운기를 타고 갔었다라는 정보가 쫙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고장난 경운기 타고 갔고 비가 왔고 국도로 자동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곳이었다라는 정보가 다 나왔어. 황만근의 인물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장이 무리한 지시했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차 타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무리한 지시와 걸기대의 방침을 혼자서만 지킨 인물이었다. 대단히 우직한 인물이었다라는 얘기고요. 됐죠? 자,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성격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옷 대사, 여러분 어디였는지 찾으세요. 시옷 대사 어디 있었어요? 응? 어디? 아이고, 어디? 여기. 여기. 뭐 어디 술 처먹고 있을 거다. 황만근을 탓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장한테서 드러나죠. 이응? 이응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해진 방침 무시하고 앞에 나서 돋보이고 편한 일만 했어. 뭐 인원 점검하고 의논하고 이러는 일 해서 하려고 나 경운기 못하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허세. 보였죠? 이장의 성품입니다. 또 마지막 지옷 어디 있어요? 다른 동네 이장들도 트럭 타고 갔어. 다른 사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까지 이장의 성품이 대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여러분? 간접지시라고 이야기해.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독자가 추측하게 만들어주고 가는 방식이죠. 보여주기라고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12번 별표 체크하시고요. 자, 아니 망근이가 어디서 술 처먹고 뭐 주질러 앉아 있을 건데 뭐 내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 화를 내는 거 적반하장. 태도를 또 이장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황만근,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황만근의 성품, 가는 여기. 고장은 무슨 고장이냐. 남들이 못 본다 뿐이지. 이런 부분 보면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는구나. 이런 사소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러니까 민씨가 또 말해. 국도 갈 때 경운기 타고 가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뭐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어이구 여러분 반동가리 뭐야. 방근 누구에 빗대는 거야. 황만근이랑 너랑 비슷한 애구나 이렇게 민씨를 빗대는 거죠. 뭐 모자라 이렇게 막 빈정대면서 이장이 막 함부로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 씨가 바로 소리를 질렀어.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응? 지도자, 이장 이런 사람들은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응?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간 사람은 오지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으로 발단이 끝납니다. 황만근이 실종됐고 이장과 민씨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여러분 젊은 축에 드는데 이분이 나이가 45세래. 그러면 농촌의 고령화라는 당시 현실도 드러나는 거죠. 이 황년석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았대요. 만근이만 있었어도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아유 똥냄새. 곡 시간대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똥냄새 이렇게 지독하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고 막 이래서 막 투덜투덜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장실 이 똥이 이렇게 모이잖아. 그럼 그거를 이렇게 퍼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퍼내는 일을 누가 했었다? 황만근이 했었다 그 얘기지. 근데 황만근이 없으니까 젊은 축에 드는 황영석 씨가 대신하면서 막 투덜투덜대고 있는 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황만근이 만약 있었다면 이런 투덜거림 없이 그냥 했을 거래. 벙글벙글 웃으면서. 여기까지 하나가 끝나. 이야기 하나가 끝나. 그러니까 황만근의 성품이 나타나.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데 늘 웃어. 굉장히 이타적이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독한 냄새를 뿜는 분뇨를 퍼내면서도 웃으면서 아무 일 없이 하는 사람이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여씨 노인이 말합니다.
마을회관 곁에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사람인데요. 아이고, 저 걸음 저거 우리한테 망근이가 있었으면 왔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망근의 부재를 아쉬워하죠. 황망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야. 이거를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혀 여러분 이거 발효시키는 거야. 걸음으로. 만드는 거 이거 바로 퍼서 밭에다 뿌리면 독이야. 이거를 숙성을 시켜서 발효를 시켜야 돼.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은 거름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익힌 다음에 공평하게 나눠줬대요. 황영석은 어떠냐? 여기 황영석은 자기가 펐다고 자기 밭에 가서 뿌려. 그런데 황만근은 아니야. 나눠줘. 특히 여시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아이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더 자주 걸음을 줬대. 자, 성품 또 나타나죠?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줬어. 그런 게 황만근이야.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어.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어. 공평무사, 공평해. 사사로움이 없어.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황만근의 평생의 모습이었대.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바보 같지만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아주 편견이 없는 그런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됐대. 그래서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됐어? 망근이한테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야. 그런데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황망근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황망근의 부재를 또 알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누가 깨치게 돼? 마을의 아이들이 이렇게 깨치게 될 정도로 그런 인물이 황망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1화 세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일화를 통해서 또 뭐가 나와? 객관적인 분별로 분쟁을 끝내줬던 인물이었다라는 게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격이 부각이 되는데 어떻게 부각이 됐다? 일화가 나열이 되면서 첫 번째 일화, 두 번째 일화, 세 번째 일화 이렇게 세 가지의 일화가 나열이 되면서 성격이 부각이 됐고 구체적인 성격은 이거였다. 18번부터 20번까지가 별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을 우리가 사파식 구성 또는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피소드식 구성, 사파식 구성에서는요. 이런 구성을 사용하게 되면 주로 여러분 성격을 부각하는 기능을 해. 이게 효과입니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 나왔어. 별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성격이 부각이 됐을 때는 이 성격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잠깐 마무리.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과나 불보듯 뻔한 일을 두고도 명약과나 불보듯 뻔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였어. 망근이도 알기다. 이 말은 뭐야? 망근이 같은 바보도 아는 것 너도 당연히 알아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1화가 나열이 됐습니다. 또한 자 이번에는 황망근가가 소개가 돼. 황망근가를 중얼거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황망근의 부재를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동네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황망근가, 황망근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 먼저 황 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위를 닦은 다음에 한 박자 쉬고 망근 하고 느릿하게 부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긴 다 읽어보세요. 황망근과 관련된 일화들을 압축해서 노래로 만든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 노래에는 황망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또 그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었어요. 그런 황망근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황망근의 부재를 느꼈다. 자, 해양미 부각될 거고요. 또 황망근가를 읽고 있으면 대단히 재밌어요. 인물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요 노래 안에 담겨진 의미 다 정리해 놨으니까 자 25번 정리합시다. 황망근가에는 황망근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담겨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황망근을 바보 취급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 이건 부정적이죠. 동시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황망근의 일화를 다 알아. 스토리 다 알아. 노래도 다 알아. 애정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대단히 핵심 인물이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성, 전통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바보지만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가장 전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황만근이다라는 거 플러스의 측면이죠. 두 가지가 모두 이 황만근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황만근가에는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이 일생과 마을 사람들의 경험 정서가 녹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노래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은성을 말한다. 우리 아까 여러분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성석재라는 소설가가 전의 형식, 우리나라 전통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 근데 전의 형식 안에는 뭐가 있다? 가계소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입 부분에 가계소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 부분에 그 가계소개가 가계소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은성이다. 황만근의 황은성이다. 신대일리라는 마을은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마을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외지인이죠. 타성바지, 외지인이다라는 뜻이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노씨라는 사람을 포함해 두 집밖에 안 돼. 신대, 다시 말해 세터, 고유어로 하면 세터, 한자어로 하면 신대는 새로 생긴 마을이래. 황만근의 아버지 전쟁 중에 죽었고 그때 어머니는 그를 이미 베고 있었어. 남편이 죽고 전쟁 중에, 그리고 황만근을 낳았기 때문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으면, 여러분 학렬이라는 게 그거잖아. 그 가문에서 고대, 예를 들어 뭐 아들 대에는 모두 다 뭐 수로 끝나고, 그 손자 대에는 뭐 환으로 끝나고, 뭐 이런 게 끝에 자를 이렇게 그 특정한 대에는 끝에 자를 맞춰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3대인지 14대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렬을 남편이 없으니까 붙여줄 수 없었어. 이름을 지어줄 사람도 없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망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대요. 이름에 유래가 나왔네. 그러니까 황만근이라는 이름은 뭐에서 따왔다? 망근산에서 따왔는데, 이 망근산은 집에서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 산이다, 그 얘기야. 벌써 플러스의 맥락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망근산은 어떤 산이냐? 신대 1, 2부터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청곡지를, 요거는 셈이죠.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둬. 그래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이 있어. 자, 그러니까 신대 1, 2, 신대 2, 2, 신대 3리가 있어. 1, 2, 1, 2, 3리가 있는데 여기 사이를 여러분 청곡지가 이렇게 청곡지가 흘러. 청곡지가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았겠지? 그런데 이 물을 가두는 역할을 뭐가 했어? 망근산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망근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망근산이 했던 거지. 그래서 요 물을 이 마을에 계속 대주게 하는, 망근산에 청곡이란 이름의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살게 한 게 이제 신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임을 알 수 있던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 망근산이고, 그 망근산의 이름을 따온 사람이 황만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망근산은 없으면 안 돼. 물을 대주는 곳, 물을 막아주는 곳이다. 그게 망근산이다. 동네의 뿌리다. 이 망근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망근산의 이름을 딴 황만근이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름의 유래를 소개해주는 부분에서 잡을 수 있었다 얘기입니다. 자, 중량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황만근과 관련된 그 일화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니은 부분은 어머니와 아들을 황만근이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나와요. 어머니와 아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다시 말해 할머니와 손주는 되게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질 않았고 비린 반찬이 있으면 돌아앉았대. 그러니까 어머니는 꼭 비린 반찬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생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런데 자기 아들, 황만근의 아들은 못 먹어, 생선 이런 거를.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만근이 한 끼에 2번 상을 차렸대. 아우,
어떻게 했을까? 황만근. 어머니에겐 효심,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 게 쫙 소개가 되는 부분이 뒤쪽이고요. 디귿. 자, 또 마을에서 어땠냐면 동네에서 소, 돼지 뭐 이런 거 잡잖아? 그러면 숨을 끊어놓고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다 했어? 황만근이 다 했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전문가가 돼.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제 황만근을 부르게 됐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라는 건 일단 1차적으로 뭐야? 가족들의 반찬거리를 위해서 이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 해주고 거기서 조금씩 고기를 얻어와서 자기 어머니를 챙겼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 그런 일만 있으면 황만근을 무조건 불러서 시켰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가지고 오면 탁 요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조미료는 몰랐는데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말을 흠뻑 우려내서 조화를 시킬 줄 아는 정말 하늘이 준 요리사였던 거지. 그래갖고 이걸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희한할세 바보가 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요리를 잘했다 라는 얘기. 자, 또 바보라는 얘기 나오죠. 31번 봅시다. 별표하십시다. 자, 이런 스토리가 한 해가 소개가 됐는데 이걸 읽는 독자들은 희한할세 바보가 라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황만근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황만근은 대단히 효심이 깊고 이타적이고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황만근은 무조건 시키고 어머니도 시키고 아들도 시키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바보라고 생각해. 그렇게 훌륭한 요리를 하는데 와 엄청난 요리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 희한할세 바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대단히 편협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대비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황만근의 이런 이타적인 모습을 그려낼 때는 대단히 익살스럽고 악의 없는 웃음을 짓게 만드는 해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작가가 마을 사람들을 그려낼 때는 완곡하게 비꼬는 풍자적인 골개적인 비슷한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요소를 활용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다. 32번도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나옵니다. 책에서 나오는 예의 몰라 그래도 염습하는 거 또 신력하는 거 남이 꺼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대. 동네 사람들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어. 남들이 꺼리는 일, 또 굳은 일, 똥구덩이 파고 우리 짓고 벽돌 찍고 이런 거 다 시켰어. 마을 길 풀 깎고 도랑 청소, 우물 청소, 또 뭐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요동지라는 돼지에게 떼떼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남의 일, 동네 일, 굳은 일 언제나 그가 있었어. 어때?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어. 대단히 이타적인 인물이었어. 그리고 제값이면 공치사가 뒤따랐대.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세요. 공치사는 생색을 내는 일이에요. 공치사가 뒤따랐는데 이 공치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황만근이 하는 게 아니라 황만근에게 굳은 일을 시킨 황재석 씨가 하는 말이야.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자,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너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이 없는 대처 읍내 도시 큰 도시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사람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 있게 상 찔끓이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이렇게 공치사를 했다는 거야 세상에. 꾸준히 일을 시키는데 동네 일이면 대가가 없었고 다른 사람 농사일을 하면 반값을 받았고 또 경운기랑 함께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긴 받았는데 항상 야, 너 이 돈 너 이거 너한테 주는 거 우리 동네니까 주는 거야.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인사 잘하고 다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어머나. 그런데 거기에도 황만근은 황재석 씨가 이런 말을 할 때도 벙글벙글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춤을 추듯이 흥겹게 인사를 했대. 얼마나 겸손하고 낙천적이었는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너무 플러스의 인물이었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전통사회 인물 유형이었던 거죠. 반면에 마을 사람들 어때? 이기적이고 대단히 생색을 내는 자본주의, 막 물질 중요시 여기고 이런 인물 유형이었다라는 대비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놓치지 말고 잡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자, 연장 너무 잘 다뤘어. 꼼꼼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부지런했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대비하면서 황만근의 인물 유형을 부각하는 전개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죠.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대회가 열렸어. 이게 이제 발단 부분에 나왔던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에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 타고 가자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리고 황만근은 전날 밤,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랑 술을 마시면서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냈고요. 다음날 농민 걸기대회가 있었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갔다가 소식이 끊겼어. 그리고 발단 사건인 거야.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왜 안 왔냐. 그리고 민씨랑 이장이 싸우고 그랬던 거야. 자, 일주일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어.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어. 죽은 거죠. 경운기 돌아왔는데 머리 부분만 돌아왔어.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경운기의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어요. 자, 핵심 사건 황만근이 죽어서 마을로 돌아온 거죠. 중략 부분 줄거리랑 첫 번째 단락이 절정 부분이에요. 걸기대에 홀로 경운기를 타고 참석했던 황만근이 죽은 채 돌아오는 절정 부분 사건이 끝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마무리 부분입니다. 결말입니다.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기묘한 지혜가 돌아왔다. 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로워졌다라는 얘기죠. 황 선생은 여러분 황 선생은 황만근에 대한 서술 방식이 변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황 선생 존칭이죠. 뭔가 말투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결말이 시작이 됐는데 왜 말투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보세요. 차츰 지혜로워졌어. 하늘이 착한 사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후년의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또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어. 다시 정리하자면 너무 지혜로웠는데 교만하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어.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청하며 농사를 지은 사람이니까 부지런하고 근면했어. 사람들이 빚만 나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이고 빚밖에 안 남는데. 개의치 않았어. 자신이 맡은 일에 정말 근면하고 성실했어. 디귿. 사람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예는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내세워서 뒷사람을 놀라게 했어. 이타적이고 겸손했어. 네, 그런 평가를 자 여기는 직접 제시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결말 앞부분까지에는 황만근의 행동 또는 대사 이런 걸 통해서 간접 제시 다시 말하자면 보여주기를 통해서 황만근의 성격을 독자들이 추측하게 해줬다면 결말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뭐 부지런하고 근면했고 뭐 어려움을 함께 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하늘이 내린 효자였고 아들에게는 이해심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해서 아들이 마음으로 감복할 수 있게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 라는 얘기지. 선생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가 힘의 근원이고 낙천을 빼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서술자가 누구냐, 여기의 서술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는 민씨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의 형식 중에 평가에 해당하는 정계인은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고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사관이 평가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결말 부분이 되고요. 이 평가를 덧붙이는 존재가 민씨다. 그런데 묘비명의 형식으로 죽었잖아. 그래서 묘비명을 쓰는 형식으로 해서 평가가 덧붙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40번 별표하고 그 내용을 선생님 정리해 놨어요. 평가 내리는 주체가 민씨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걸 미화한 표현이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가 밥이며 토지신에게 바치는 헌주였고 힘의 근원이고 낙천을 빼었다. 이런 거 이게 조금 해학적으로 유쾌하게 그리는 장면이다라는 것도 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전일에
전날 일주일 전 경운기를 끌고 갔는데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서 그치 다 자동차 타고 갔잖아. 같이 갈 사람 만나지 못한 게 첫 번째 문제 상황이야. 문제 상황 1. 혼자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서 군청까지 갔어. 가는 동안 차에 부딪힐 뻔했어. 또 먼지가 눈을 괴롭혔고 그리고 국도를 자동차가 많은 국도를 혼자 갔어. 두 번째 문제 상황이야. 비가 내렸어. 문제 상황 세 번째. 너무 추웠지. 갔어. 대회가 끝났어. 비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흩어졌단 말이야. 네 번째. 어머니가 비린 것이 있어야 식사를 하시잖아. 생선을 샀다고. 그리고 몸을 녹이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 다섯 번째 문제 상황. 경운기를 올라서 집으로 왔어.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고 그 사고 당할 뻔할 때마다 멈추었다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점점 시간은 늦어졌고 결국 경운기가 어떻게 됐어?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어.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좋았겠다. 핸드폰도 없었어. 그냥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 여러분 막걸리죠, 막걸리. 막걸리의 그 빛깔 때문에 땅의 젖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리고 곡물로 만드는 술이니까 땅의 젖에 취해.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어요.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어.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죠. 자, 황만근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죽게 된 이유. 약속대로 경운기 끌고 군청까지 갔다가 밤길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추위 속에서 홀로 동사한 거죠. 얼어 죽은 거죠. 거기까지 쫙 정리가 된 겁니다. 됐죠? 영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 어지러운 시대 혹여 무더위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관용과 도량을 갖춘 큰 어른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가입니다. 자, 여기 정리하고 갑시다. 미련할 정도로 약속을 굳게 지킨 분이 황만근이었지. 혼자 경운기 타고 갔다 왔잖아. 우리 한자성은 미생의 믿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미생의 믿음. 미생이 이제 자기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강의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 여인이 안 왔어요. 그리고 홍수가 졌어. 물이 넘쳤어. 근데 끝까지 기다렸지. 그러다 죽었어, 미생이. 그래서 정말 그냥 너무 미련할 정도로 굳게 약속을 지키는 걸 미생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황만근이 바로 그런 인물인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어디 봅시다. 리을이랑 미음 보세요. 여기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 그죠? 리을이죠? 대회가 끝났는데 아무도 없었고 이런 거 뭐야? 마을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인 거 아시겠죠? 누구도 황만근을 챙기지 않았던 거야. 땅의 젖 막걸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옷 영탄과 은유가 쓰였습니다. 영탄 아까 찾으셨고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큰 나무 이퀄 뭐야? 황만근이야. 황만근 이퀄 큰 나무니까 A는 B라는 은유가 쓰였다라는 것도 확인. 황만근이 큰 나무에 비유된 이유는 덕을 베푸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 마무리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정말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룬 분이시다. 또 정말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모습이죠. 그러니 하늘이 낸 사람이야.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 평가입니다. 평가.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단기 4330년 1997년입니다. 5월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 다시 말해 묘비명이야.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묘비명조로 해서 세터말로 귀농했다가 신대죠. 신대리로 귀농했다가 이른 곳이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쓰다.
이렇게 결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결말 부분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묘비명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 민순정이 바로 누군 거야? 발단 부분에 나와 있던 민씨. 이장이랑 싸우고 그랬던 민씨였던 거죠. 민순정이 요 묘비명을 남긴다.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묘비명을 남긴 사람 누구다? 민씨다. 이 사건 황만근의 죽음을 겪고 결국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53번 별표하십니다. 묘비명의 효과입니다. 본문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황만근의 긍정적인 삶, 어떤 분이었다라는 게 직설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작품 전체의 해학적인 어투와는 대비되는 엄숙한 말투입니다.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거죠. 황 선생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엄숙하게 바뀌었다라는 거 잡고 가십니다. 또 형식, 묘비명이라는 형식이 독자에게는 좀 낯선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작가가 부각하고자 하는 황만근의 긍정적인 성격이 직접 제시됨으로써 주제의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됐죠? 54번도 별표입니다. 우리 전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의 일대기 사관의 평가가 묘비명에 들어가 있는 전통의 계승적인 측면이다 라는 것도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생전의 대사가 있거든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예,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주제를 정리해 본다면 이런 주제도 잡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정리한 건 읽고 갈게요.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정책. 국가 정책이 농가를 위한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 이 얘기지. 그래서 농가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잘못된 농촌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이렇게 말했다. 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그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주제가 세 개인 거지. 황만근의 긍정성을 부각하는 주제,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세태를 부각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잘못된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거. 이런 세 가지의 주제의식을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이렇게는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말했다. 이분은 말이 앞서는 분이 아니었죠. 이분이 부각되는 건 뭐야? 행동이지 행동. 행동으로 말하는 정말 긍정적인 인물상이었다라고도 이 작품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본문이 길었죠.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재미있지만 다 읽고 났을 때 참 씁쓸하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좀 생각할 여지를 던져주는 나는 어떤 인물 유형일까? 과연 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인물 유형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잘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